안녕하세요. 다올 행정사 사무소의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어제 제가 행정심판 제도에 대해서 한 10분가량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가지고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행정심판 제도나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좀 자세히 듣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정심판은 뭐라고 했죠? 행정청에 위법, 부당한 어떤 처분이라든가 또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그러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행정심판의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의 행정소송은 아무래도 법원에 제출한 소송이다 보니까 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의 수수료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 행정심판은 두 가지의 진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면 제출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은 본인이 직접 행정심판의 서식을 다운받아 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면 무료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저와 같이 전문적인 행정사를 통해서 서면 작성을 하게 되면 행정사는 변호사에 비해서 더 적은 수수료를 이용을 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심판을 진행을 할 때는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은 반드시 두 부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원본과 부본이 되겠죠. 원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소관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부본은 그 피청구인 측인 기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집행정지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정심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가 음주운전 구제에 대한 행정심판인 경우에는 사실 집행정지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이때 집행정지를 같이 동시에 신청하는 행정심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제일 큰 게 영업정지권이죠. 이 영업을 행정처분 정지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입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이때 집행정지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영업정지의 건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다. 제가 행정심판 청구서는 두 부를 보낸다고 했는데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는 집행정지 신청서 부본으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야 됩니다. 자, 온라인 행정심판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요, 어떻게 진행을 하냐?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하시면 가능하고요. 입증 자료는 총 100MB 이내로 첨부가 가능합니다. 용량이 크면 접수가 불가능하고요. 입증 자료가 만약에 많아가지고 첨부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후에 지체 없이 두 부를 작성을 해서 청구서를 제출한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대리인이 온라인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이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판 청구서에 대리인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를 해서 대리인의 자격 증빙 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피청구인 측에서 무엇을 보내겠죠? 바로 답변서를 송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답변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아니면 해당 심판위원회에 접수가 되면 이 답변서에 대한 부본을 또 청구인에게 받아볼 수 있게 하는데요. 이때 받아보면 이때는 또 뭘 하죠? 반박을 하거나 또는 제출했던 행정심판 청구의 내용에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보충서면의 작성 기간은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을 하면 되겠고요. 답변서가 발송이 되면 이메일이라든가 또는 SNS로 답변서 송부에 대한 어떤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심리기일입니다. 심리기일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 의결을 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서 공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 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이 바로 심리기일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잘 참고하시고, 이 심리기일 때 청구인들이 참석을 할 수 있죠. 어느 때 참석하냐?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고요. 구술심리 신청을 통해서 참석을 할 수 있는데, 이 구술심리 신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접수를 받으면 무조건 다 참석시키는 게 아니고 충분한 제출된 자료만으로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참석이 좀 불가능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가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구술심리 때 답변을 좀 드려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선별해서 구술심리 참석자를 통지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아까 심리기일 결과에 따라서 재결서가 최종 행정심판 재결서가 송부가 되겠죠. 그래서 재결서는 통상 심리기일이 끝난 이후 1주 내준 길어도 2주 이내에 통보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위원회별로 조금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셨던 분들은 온라인상에서 접수번호, 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은 장점이 하나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PC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행정심판 청구도 할 수 있고 진행 상태도 열람할 수 있다라는 거, 대신에 공인 인증,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행정심판을 진행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가지고요, 설치, 구성되는 행정심판기관을 말하고 있고요. 행정심판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의 구성에는 먼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위원 중에는 상임위원 4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해서 심리기일을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건 이제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되겠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시도행정심판위원회나 아니면 정부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좀 참고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는 앞서 말씀드렸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하고요, 17개 시도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6개의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도 있고요, 4개의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도 있으며,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무처, 법원 행정처, 헌법재판소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 설치기관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요 앞전에 행정심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행정심판 제도는 국민의 권리와 그 다음에 부당한 어떤 처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해 드린 사항들 한번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더 궁금하시면 인터넷상으로 검색하셔가지고 내용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 전 단계에 있는 행정심판 단계 꼭 명심하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